여기는 미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 금요일 밤입니다. 전국 어디에나 있을 법한 아주 작은 농촌 마을이죠. 여기에는 잡화점이 있고 집에서 안 해먹고 좀 분위기 내고 싶을 때 가는 동네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신호등도 하나뿐이고 넓은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곳을 아담하다고 부르죠.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거친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말썽을 부리고 주말을 시작하려는 이 동네 10대들에게 이 마을을 설명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지루해. 앉아서 수다 떨고 카페인에 취할 수 있는 커피숍도 없고 몰래 들어가 볼 만한 바나 나이트클럽도 없습니다. 밤 9시 이후까지 영업하는 식당도 없어요. 영화 보러 가는 건 포기하세요. 가장 가까운 영화관도 차로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래서 놀러 갈 곳이 없다 보니 이 마을의 10대들은 주말을 몇 가지 방법으로 보내고 있어요. 누군가의 지하실에서 영화를 보거나 빈백 의자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집에 있는 간식을 뒤져 먹기도 해요. 모두 함께 픽업 트럭을 타고 마을을 지칠 때까지 돌아다닐 수 있어요. 외진 숲속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실수로 산불이 나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죠. 아니면 마을 여기저기서 해없는 장난으로 약간 말썽을 부릴 수도 있죠. 가끔은 집을 화장지로 도배해놓는 장난일 수도 있고 할로윈 시즌이라면 누군가의 현관에서 재고랜턴을 몇 개 훔쳐가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밤 친구들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뭔가 색다른 것, 어쩌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것 말이죠. 세 사람,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지하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여자가 그 얘기를 꺼냅니다. 이번 금요일 밤에는 소를 넘어뜨리러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죠. 두 남자아이는 처음에 망설입니다. 소를 넘어뜨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 중 아무도 그런 일을 해본 사람을 모릅니다. 소문은 들었지만 늘 친구의 사촌이 그랬다는 식이었고 실제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두 소년 중 키 작은 아이가 소를 넘어뜨리면 소가 다칠까 걱정합니다. 다른 아이는 자신들이 더 작고 가벼워 오히려 자신들이 다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소녀가 일어나 두 소년을 제치고 방의 주도권을 잡아 말합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항상 그 무리의 리더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크고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고 나머지 두 명은 반대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누군가는 팔이 부러질 수 있지만 결국 멋진 이야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밤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년들은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계획을 따르기로 합니다. 금요일 밤 해가 지고 세 친구는 소를 넘어뜨리는 장난을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림자에 더 잘 섞이기 위해 모두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키가 큰 소년의 픽업 트럭에 올라타 외딴 흙길을 따라 젠킨스 영감의 농장으로 향합니다. 저 들판에는 넘어뜨리기 딱 좋은 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젠킨스 영감이 헤드라이트를 보고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소를 넘어뜨리려 몰래 들어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농장에서 걸어서 약 5분 거리 되는 곳에 차를 세웁니다. 밤이 되자 그들은 도로를 따라 농장으로 몰래 이동합니다. 그들이 농장에 가까워지자 일행은 들판에 서 있는 소들의 실루엣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완벽해. 하지만 그들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바로 알아차리진 못하지만 울타리에 가까워질수록 윙윙거림이 점점 커지는 걸 곧 알게 됩니다. 키가 더 작은 소년이 시험삼아 집게손가락으로 울타리를 만져보는데 곧바로 후회하게 됩니다. 지직 소리와 함께 전기가 소년 몸을 타고 흐르자 소년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납니다. 젠킨스 영감님이 재산을 지키려 전기 울타리를 설치한 것이 분명합니다. 보통 울타리였다면 그냥 타고 넘어갔겠지만 이제는 감전당하고 싶지 않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계획을 실행해서 소를 넘어뜨리고 싶다면 울타리를 피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키가 큰 소년은 이제 그만두고 집에 가서 무서운 영화나 보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명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첫 번째 장애물에서 포기한다면 오늘 밤이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겁쟁이라는 것도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그들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소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울타리만 통과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소녀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자 손가락을 튕깁니다. 근처에 울타리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기가 있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발전기를 찾으면 전원을 끄고 울타리를 넘어 소를 쓰러뜨려 도망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소는 제외지만요. 키가 작은 소년이 손을 들어 말을 끊으며 낯선 농장에서 한밤중에 어떻게 발전기를 찾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 소년은 전기 윙윙 소리를 따라 가장 큰 곳을 찾으면 된다고 간단히 설명합니다. 각기 어두워서 평소보다 소리에 더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소년들은 그 확실한 논리에 반박할 수 없어서 소리를 따라가기로 동의합니다.
청소년들은 전기소리, 윙윙거림을 얼마나 오래 따라갔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너무 오래 걸어 다리가 아프고 시간이 지날수록 발이 무거워집니다. 가로등이나 도시의 불빛이 전혀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거나 자신들이 농장과 어디쯤에 있는지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발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려서 세 사람은 아무런 빛도 없는 광활하고 짙은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트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아직도 농장에 있는 걸까요? 분명히 그래야만 합니다. 발전기에서 나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오늘 밤 내내 들었던 것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소녀는 휴대폰을 꺼내 플래시를 켜고 발전기가 숨겨져 있을 만한 창구나 다른 구조물이 있는지 앞쪽을 비추며 주변을 살펴봅니다. 대신 그녀는 더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3m 떨어진 풀밭에 소가 풀을 뜯는 실루엣이 보입니다. 그녀는 동료들의 이름을 낮게 부르며 가까이 오라고 하고 소를 가리킵니다. 결국 그들은 농장에 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둠 속에서 미처 못 알아보고 우연히 들어와 버린 뒷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적을 이룰 시간입니다. 소가 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소가 그들을 등지고 있지만 경계하고 있는 소를 상대로는 기습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소가 그들을 보고 놀라면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소년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뒤 모두 소 쪽으로 다가갑니다. 동물에서 약 1.5m 정도 떨어진 곳에 다가섰을 때 키가 더 큰 소녀는 자신의 발이 축축하고 물컹한 무언가에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밟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길 조용히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냄새가 코를 가득 채우자 그는 불행히도 정말로 소똥을 밟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역겨움과 좌절감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는 난처해합니다. 소가 멈춰서 천천히 머리를 그들 쪽으로 돌립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보는 것은 어둠을 가르며 번쩍이는 갑작스러운 빛으로 잠시 동안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적응되자 아이들은 한 줄기 빛이 아니라 소의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쯤에서 뿜어져 나오는 두 개의 밝은 불빛임을 깨닫습니다. 아니 대충 그쯤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전혀 말이 안 되지만 어쩐지 그 빛들이 소의 머리에서 직접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기이한 생물체를 보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들의 눈이 적응하자 평범한 소라라고 착각했던 존재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살과 피로 이루어진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 있는 생물체는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눈은 전구이고 머리 위에는 황동뿔이 달려 있습니다. 다리 끝에는 발굽 대신 바퀴가 있고 10대들이 발전기 소리로 착각했던 윙윙거림은 사실 이 생물체의 몸에서 나는 소리 같습니다. 이 중 가장 무서운 점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요, 이 금속 괴물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입 주변에 번진 짙은 붉은 얼룩입니다. 소녀는 휴대폰 불빛으로 괴물 근처를 비추다 그것이 무언가를 먹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은 풀이 아니었습니다. 그 괴물은 땅에 누워있는 코요테의 사체를 먹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게 코요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체는 거의 다 뜯겨나가고 피로 얼룩진 뼈만 남아있습니다. 이 괴물이 코요테를 사냥한 걸까요? 이 괴물이 코요테를 죽인 걸까요? 분명히 그 괴물은 코요테의 시체를 먹는데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광경에 소녀는 현실로 돌아오고 그녀의 혀끝에는 아드레날린의 금속성 맛이 느껴집니다. 이건 현실이야.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그리고 정말 나쁘는 일이야. 금요일 밤을 의미 있게 보내려 애쓰지 마. 오늘 밤을 버티는 게 우선이야. 그 소녀는 친구들 각각의 팔을 잡아 끌며 그 괴물로부터 멀리 끌어낸다. 육식성 소 로봇은 그들이 원했던 게 아니었고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트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들이 미친 듯이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달릴 때 10대들은 소 괴물이 자신들을 쫓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들은 숨을 고르려고 잠시 멈추지만 곧 다시 그 소리를 듣는다. 그 윙윙거리는 소리가 발전기 소리가 아님을 이제 그들은 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고 가까워진다. 앞쪽에는 또 다른 불빛이 보인다. 반대 방향에서 다가오는 또 다른 금속소의 신호다. 큰일이네. 그들은 앞에는 한 마리의 금속소가 뒤에는 또 다른 금속소가 있어서 갇혀버렸다. 물이 앞에 있는 금속소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 뿔이 돌고 회전하면서 뾰족한 끝이 10대들을 정확히 겨누고 있는 것이 보인다. 뿔 끝이 산탄총 총구처럼 보일 때까지 벌어진다.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필요도 없이 친구들은 모두 다시 달릴 시간임을 알고 곧바로 옆길로 달려가 두 금속소로부터 멀어진다. 뒤에서 총성이 들리고 키 큰 소녀는 무언가 왼쪽 귀를 스치는 것을 느낀다. 이 육식성 금속소들도 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건 정말 너무하다. 그들은 달리면서 몸을 낮춰 총알을 피한다.
만약 그들이 다치거나 넘어지면 그들은 자신이 금속소의 다음 먹잇감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다. 모퉁이를 도이자 청소년들은 그날 밤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본다. 트럭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잠근다. 키 큰 소년이 시동을 걸고 농장을 빠져나가 속도를 내자 10대들은 겨우 뒤에 있는 금속 소들을 볼 수 있다. 소들의 빛나는 눈이 백미러에서 점처럼 변한다. 그들은 모두 그날 밤에 대해 다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결국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을 테니까 이 아이들은 운이 좋았다. SCP-6854와의 조우에서 모두가 생존하지는 않는다. SCP-6854는 덩치 큰 말이나 소를 닮은 생체 기계 개체의 일종이다. 재단이 파악한 바로는 이들의 개체 수는 드물지만 북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흩어져 존재한다. SCP-6854 개체들은 외부 껍질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금속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스테인리스강과 가장 유사하다. 이 생물의 내부는 기어와 톱니바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황곰으로 구성된 기관계도 가지고 있다. 이 생물들은 두개골에 붙은 한 쌍의 탄소 필라멘트 전구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 전구가 눈 역할을 한다. 전원 공급원이 없어도 이 전구들은 생물이 깨어 있으면 항상 켜져 있다. SCP-6854 개체들은 각 다리 밑부분에 부착된 작은 바퀴를 통해 이동할 수 있으며 일부 개체는 시속 50km까지 이동하는 것이 관찰된 바 있다. 이 바퀴들은 평평한 지형에서 가장 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SCP-6854 무리들은 주로 평평한 저지대 평야에서 발견된다. 꼬리 대신 SCP-6854 개체들은 우산처럼 펼쳐져 비를 막아 녹슬지 않게 하는 부속기관을 가지고 있다. 식단에 관해서는 SCP-6854 개체들은 잡식성이며 먹는 모든 음식은 무연탄 또는 경질 석탄으로 변환되어 이후 하부에 있는 금속 덮개를 통해 배출된다. 이 소화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지금까지 재단은 SCP-6854 개체의 몸 밖에서는 이 과정을 재현하지 못했다. SCP-6854의 수컷과 암컷 모두 머리에 약 140cm 길이의 속이 빈 황동뿔 2개를 가지고 있다. 이 뿔들은 개체가 움직일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개체가 뿔에서 납탄을 만들어 발사할 수 있다. 이 능력은 위협을 받거나 먹이를 사냥할 때 혹은 번식기 동안 경쟁자에게 우위를 과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번식기에 대해 말하자면 SCP-6854는 유성생식이 가능하다. 암컷은 임신을 하게 되면 약 12개월간의 임신 기간을 거치며 그 후 3마리에서 5마리 사이에 새끼를 출산한다. 암컷 SCP-6854 개체는 저통과 유사한 부속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출산 후 이 젖꼭지에는 화학적으로 석유와 동일한 물질이 차오른다. 새끼들은 이 저통을 통해 해당 물질을 섭취하며 이를 통해 크고 튼튼한 로보카우로 성장하게 된다. 알겠습니다. 로보카우는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인정해야죠. 귀엽잖아요. 신화 및 민속학보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용어는 보스 마키누스 또는 코그 카우입니다. 저는 로보카우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제 소관이 아니겠죠? 학과에서는 코그카우에 대한 다양한 문학적 언급을 발견했으며 이는 럼버 우주의 무시무시한 동물들 같은 환상생물 안내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코그카우를 티티케틀러, 후프스네이크 등 북미 벌목금 민속의 허구적 존재들과 함께 다룹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한때 코그카우를 허구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아마 밖에도 후프스네이크가 굴러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야기가 새군요. 겉보기 허구처럼 보이는 기록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SCP-6854의 초기 목격 사례 중 많은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사랑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재단의 전신인 미국 안전격리 이니셔티브의 눈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기록상 가장 먼저 확인된 목격 사례의 주인공은 미국인 사냥꾼 엘머 셰퍼드, 즉 POI 2645로 불린 인물입니다. 1905년 엘머 셰퍼드는 오클라호마의 초원에서 사냥을 하던 중 흰꼬리 사슴의 사체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짐승을 쓰러뜨린 포식자를 찾으려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는 멀리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몇 피트 앞에 코구소가 서서 사슴 고기를 씹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그를 조롱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가 기계로 만들어진 소를 만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엘머는 증거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1905년 6월 엘모와 그의 19세 아들 워렌은 궁극적인 증거인 SCP-6854 표본의 머리를 가져오기 위해 나섰습니다. 워렌은 사냥꾼 기질이 별로 없었지만 아버지의 안녕과 점점 집착적으로 변해가는 행동이 걱정되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셰퍼드 집안 남자 중 오직 한 명만이 탐험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워렌이었습니다. 그는 톱니소의 머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유해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엘머 셰퍼드는 목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워런이 아버지의 죽음에 연루됐다고 의심했습니다. 사냥 사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워런을 신문하자 그는 완전히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와 아버지는 들판에서 풀을 뜯는 암컷 코우그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보는 사이 암컷 코그소는 풀뜯기를 멈추고 두 코그 송아지 쪽으로 다가갔고 송아지들은 그녀의 석유가 든 저통에서 빨기 시작했습니다. 워렌은 소총을 들어올렸지만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엘머는 망설임 없이 소총을 어미 코그소의 머리에 바로 겨누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쏘기 전 어미 코그소가 뿔을 엘머에게 겨누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음과 함께 뿔에서 총알이 튀어나와 엘머의 목을 맞추고 그를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워런의 아버지 때처럼 아무도 워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엘머의 죽음에 다른 용의자는 없었고 워런 셰퍼드는 그 범죄로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워런 셰퍼드의 처형 아침, 교수형을 보려 군중이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 약 40명이 그곳에서 그 음산한 광경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집행인은 워런의 목에 밧줄을 걸었고 그는 아래로 떨어져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군중들은 갑자기 낮고 이상한 윙윙거림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SCP-6854의 개체 하나가 초원에서 나타나 다가왔습니다. 위험 있는 코그소가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주변을 살펴본 뒤 뿔을 매달린 남자를 향해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셰퍼드가 매달려 있던 밧줄을 단 한 발로 쐈습니다. 정확히 맞은 총알이 밧줄을 끊어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여러모로 그를 자유롭게 해준 셈이었습니다. 처형을 맞고 판사 등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워렌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날 늦게 그는 모든 혐의에서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정말로 그가 말한 대로 기계소에게 총을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공개 기록은 물론 은폐되었습니다. 대중은 이 사건이나 SCP-6854와 관련된 다른 공식 기록에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 안전격리기구와 SCP-재단 덕분입니다. 처음 발견된 이후로 SCP-6854 개체 12마리가 야생에서 포획되었고 추가로 30마리가 사육 환경에서 번식되었습니다. 야생 평원을 돌아다니는 톱니소의 개체 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알려진 모든 SCP-6854 개체에는 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현재 사이트 44 변칙 야생동물 구역에 1번부터 10번 정락고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SCP-6854는 하루에 150kg의 식물 및 동물성 물질을 제공받아야 하며 이 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연 부산물은 위장 조직인 스탠다드 석탄 및 석유 주식회사가 수확하여 판매할 것입니다. 아직 야생에 남아있는 SCP-6854 개체들은 기동특무부대 뮤9 와일드 랭글러스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야생 SCP-6854 개체를 추적, 포획, 그리고 재단 격리시설로 이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동특무부대는 SCP-6854를 목격한 모든 목격자들에게 클래스 A 기억 소고제를 투여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컥소들은 우리가 소와 자연, 생명 자체에 대해 안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그들의 장기는 곰으로 되어 있고 석탄을 배출하지만 음식을 소화하고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들의 특이한 생리구조보다 더 흥미로운 점이 한때 이들이 단순한 민담에 불과하다고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앞으로 무엇을 발견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의 민담이 내일의 과학적 연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흥미진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야생에서 스날리가스터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닥터 밥의 페이트리언을 방문해 오늘 신입 연구원이 되세요. 이제 닥터 밥 파일에서 SCP-1048, 빌더 베어 등 다른 영상을 시청해보세요.